두 번째는 칸트의 영국평가입니다. 칸트 선생님도 이제 이상주의적인 관점에서 세계 평화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평화를 위한 어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칸트는 이상주의의 관점에서 국제관계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인간이 이성적이니까 국가도 이상적이다 라고 보신 분이고요. 어떤 제도나 정책의 결함으로 인해서 국제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 있어서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기구, 국제법 이런 역할을 강조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칸트에서의 국제관계는 국가나 국제기구, 국제법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칸트는 세계가 영구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조건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조건이 확정조항과 그리고 적극적인 조건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비조항이라고 해서 소극적인 어떤 방법 이렇게 6가지를 구분하고 계십니다. 이 3가지, 6가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아까 했던 이야기인데요. 국제 평화를 위해서 개별 국가의 주권을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입장입니다. 일종의 개별 국가의 주권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나라가 또 다른 나라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그 간섭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정 간섭 금지다. 이렇게 알아두셔도 될 것 같고요. 자기 민족의 일은 스스로가 이성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 된다라고 해서 일종의 민족 자결주의 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어떤 주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적으로는 공화정 체제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화정 체제. 왜냐하면요, 이 공화정 체제는 어떤 한 사람으로 권력이 집중된 형태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 형태로서 전쟁을 개시하는 데 있어서의 다수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죠. 다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그래서 공화당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국제적으로 세계의 어떤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국제법, 세계 시민법이라고도 표현하죠.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 있으면 국제평화 유지가 좀 더 우월하겠다, 수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보편적인 도덕 기준으로서의 국제법이 적용이 되면 합리적인 국가들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조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국제법은요, 보편적 보호 목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외국인이 왔을 때 친분, 환대할 수 있는 정도여야만 하고 그 외국인이 그 나라에 어떤 간섭하기 위한 어떤 권리를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보편적 보호 목적으로 제한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는 국제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국제법이 있다고 해서 그 개별적인 국가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그 개별 국가의 주권을 보장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인 보호 목적으로 제한을 한다 되어 있고요. 이번 수능 특강에 보시면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권리는 들어줄 수 있지만 영구권을 요구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순서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요 말에 조금 확장을 해서요. 칸트가 사람들끼리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문화적 차이, 어떤 오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그러면 전 세계를 하나의 단일 정부로 만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세계 정부에 대해서는 이거는 개별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별 단일 국가의 어떤 정부 수립에 반대한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B로 쓰려고 했는데 이렇게 썼구나. 여기를 밑에다가 쓸게요. 되시겠습니다. 예비조항 그러면 6가지를 보실게요. 예비조항은 소극적인 조항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규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비조항 6가지 알아두시고 이거는 어렵지 않게 그냥 순서대로 그냥 말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의 원인을 배제해 주셔야 한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다 없애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서 국가를 사고팔 수 있는 물건으로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전쟁을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상비군을 표시해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이기 때문에 상비군이 있다는 존재만으로서도 전쟁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비군은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쟁 목적인 국채를 발행하지 말아라. 국채를 발행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도 일종의 전쟁의 원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정 간섭 아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개별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내정 간섭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6번째는 비열한 행위를 하지 말아라. 여기서 뭐 비열한 행위라는 건 이제 국가를 이제 적대적으로 여기게 하는 그런 어떤 행위로서 뭐 테러, 암살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조항들을 갖추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가지고 있으면 칸트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지 진정한 어떤 평화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거지, 전쟁을 잠시 쉰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진정한 평화다, 영구 평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의 전쟁론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보도록 할게요.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이 정의전쟁론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었으나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정의전쟁론이라는 타이틀만 남아있고 학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은 거의 나오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여기서 다뤄질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의전쟁에 대한 간략한 어떤 소개만 좀 할 텐데, 일단 의미는 정의로운 전쟁이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전쟁을 도덕적으로 판단을 해서 허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전쟁을 허용력을 결정하는 그런 태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현실주의, 이상주의와 비교해서 비교해가지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주의는 전쟁을 도덕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죠. 국가의 이익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되기 때문에 전쟁을 도덕적인 기준으로 적용해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현실주의는 허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상주의는 전쟁을 도덕적으로 판단을 하죠. 판단을 하지만 그게 허용할 수 없는 아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전쟁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의전쟁론은 전쟁을 도덕적으로 지금 나온 것처럼 판단을 해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한 문제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의전쟁론에서 전쟁을 허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허용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쟁을 허용할 수 있는 조건에는 세 가지, 전쟁을 개시할 때의 조건과 전쟁이 진행될 때,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쟁을 개시할 때의 조건은요, 일단 정당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도덕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명분이 좋아야 돼요. 정의로운 목적이어야 됩니다. 평화를 실현한다든지 정의를 실현한다든지 와 같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전쟁을 선포할 때 합법적인 권위자가 선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나 선포를 하게 되면 전쟁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권력을 이양받은 합법적인 권위자에 의해서 전쟁이 선포되어야 된다.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대통령이나 총리나 왕 이런 사람들이 선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으시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걸 해보고 최후의 수단으로 전쟁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민 불복종하고 비슷하게 합법적으로 하더라도 일단은 비용을 고려해야겠죠.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승리 가능성 을 고려해서 전쟁을 해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맞아서 전쟁을 하게 된다면 무조건 다 전쟁이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전쟁 과정도 정의로운 조건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쟁의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조건은 민간인 학살과 같은 그런 인권을 고려한 전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거겠죠. 민간인 학살 금지. 전쟁 중이라고 하더라도 전쟁과 무관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거고요. 전쟁 이후 에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좋은 체제를 마련해 주는 것까지도 정의전쟁론의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는 사상가, 기존에 많이 나오셨던 분은 이제 우리 앞에 정의 단어에서 배웠던 말처 선생님이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이 기원이 될 수 있는 아퀴나스 선생님도 있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매우 생존에선 중요한 그 롤스 선생님도 만민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 무법국가를 향해서는 정의전쟁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자세한 그런 어떤 학자별 내용은 이번 교육과정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간략하게 개괄적인 내용들로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